자, 직접 얘기했습니다. 공포의 밤 악착같이 버티겠다 그랬는데 오늘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 개 신문의 인터뷰 나온 내용을 보니까 주목할 만한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자, 제일 두려운 게 밤이다. 새벽 3시까지 난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수면제에 손대면 김정은보다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군요. 저거는 말이죠.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자책감에 네. 잠을 못 자냐면 태영호 공사가 해외에 나갈 때 보증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나갔다가 반드시 북한 돌아온다. 그 보증 쓴 사람이 수십 명이고 그러다가 또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이 탈북하는 바람에 네. 사촌부터 해가지고 네.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정식범 수용소를 하게 되고 네. 또 이 사람들이 그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뭐 대학을 가거나 하는데 전부 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책감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자, 근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관은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니까 외국 문물 다 보게 되는데 삼성 휴대전화, LG 휴대전화 이런 거 해외 나가면 많이 쓰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휴대전화 쓰면 안 된다고 막 막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해외 특히 태영공사 같은 경우 유럽 지역에서 근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하필이면 삼성 거를 많이 쓴다. 해외 북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유럽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삼성 스마트폰이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삼성 거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2015년에 삼성은 쓰지 말아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우스운 거는 LG가 또 대한민국산인 거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영공사 같은 경우 LG폰을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삼성 거는 한국산 전화제니까 절대 삼성 쓰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그런데 LG전자도 휴대전화 잘 만드는데 그걸 모르는 바람에 LG는 뭐라고 안 그래서 나는 LG 거 썼다. 100% 삼성 거 회수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건 말이죠. 2015년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무슨 해킹 사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태리에서 네. 해킹 바이러스를 사다가 네. 북한 요인들의 휴대폰에 심어가지고 그렇죠. 해킹한다 할 때 그때 북한이 해외 공관원들이나 무역 상사 대표부 직원들 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삼성 휴대폰 쓰지 말라. 라고 네. 지시가 내려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태영공사는 왜 쓰지 말라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해킹 위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태공사가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는데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3시까지 못 자는 불면증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 나이 때는 원래 그 정도 불면증이 있는 거 별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전화에 대해서 그 두려움인데 네. 사실 우리 휴대폰에도 퀄컴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미국이 도청하는 거냐까지 의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폰이나 LG폰은 몰랐으니까 그런데 쓰면 한국이 도청하는 거 아니냐고 북한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회수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네. 북한의 경직된 관료주의입니다. 네. 그걸 거꾸로 파고들면은 북한 붕괴의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 화면을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김정은이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바로 2000년 세르비아와 나토가 싸웠던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 관련된 미사일 공격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데 좀 보시죠. 6.5 내전 때 미국이 폭격했는데 김정은 그런 사태가 두려워서 핵에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유고뿐만 아니고 네. 리비아도 핵을 보유하려다가 포기를 했죠. 네. 그 바람에 이제 가다피가 정권을 잃게 됐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과거 구소련 때 소련의 수천 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포기한 다음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해버렸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가 이런 세 가지 그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태영호 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저 전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때 코소보에 폭격을 주로 했는데 네. 처음에 미국이 개입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 개입했는가 하면 저기서 인정청소가 있었고 인정청소가 있으면서도 간간히 자행이 됐거든요. 네. 그걸 보고 누가 화를 냈는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 네. 퍼스트 레이디가 화를 냈어요. 클린턴 네. 정부 때. 그래서 그분을 여성단체 중심으로 이럴 수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폭격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큰 관심이 없는 지역인데 여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해버리더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인터뷰를 우리 주성아 씨가 했던데 참 잘한 인터뷰인데 네. 저 북한은 이 자유주의 사회는 딱 어떻게 고정된 틀로 움직이는데 여론이 움직이면은 엄청난 일을 해버리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오는 거를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네. 김정은이 많이 죽이더라. 근데 남한사에서 야 우리 국민을 죽이는 걸 왜 보고 있어? 대한민국 군 때려 그러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부나 군인들도 때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한다. 아주 본질을 찌른 질문이고 본질을 찌른 답변이 나온 겁니다. 자, 어쨌건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 이제 일반 주민들은 이제 탈북자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습니다만, 김정은 교수님. 네. 자, 결국엔 이 엘리트 그룹에서도 김정은 봤더니 결국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네. 93년부터 98년까지 거의 뭐 6년 가까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가 나면 북한이 계획병원을 가고 네. 한국처럼 계획병원을 가고 나름대로 인민들의 자유도 이렇게 좀 더 확장시켜 줄게 않겠나라고 네. 기대를 했는데 결국 들어오더니 더 김일성이보다도 더 악랄하게 뭐 자기 고모부도 죽여가는 걸 보고서 그런 기대를 전부 다 이렇게 저버리는 기대를 다 버리는 뭐 그런 네. 그런 얘기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제 장성택, 고모부를 숙청하는 그거겠죠. 처형할 때 북한 시장에서는 3일간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 왜냐? 시장 아주마들도 앉으면 장성택 얘기만 했으니까 뭔가 북한의 경제가 딱 멈춰섰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게 불과 한 2년 조금 더 지난 시점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장성택만 하더라도 네. 김경희 남편이거든요. 네. 김일성이 사위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얄 패밀리고 그리고 신성시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무슨 뭐 마약도 하고 외국에서 도박도 하고 또 달러를 착복했다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에서 네. 제목을 다 적시했죠. 다 적시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인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시했던 그런 그 죄목 자체가 김정은 정권 자체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백두혈통이라는 로얄 패밀리들 결국 신처럼 여겨왔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니었구나. 신에서 이제 인간의 단계로 내려온 거를 북한 주민들이 본 거네요. 바로 저겁니다. 저게 북한판 지금 박근혜 사태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저렇게 신 패밀리에서 죽고 하는 건데 그때 장성택이 처형된 거는 제가 이런 우리 국정원의 공작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김 선생님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우리는 저 좋은 기회를 놓쳤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저 탄핵으로 몰리는 사태가 북한은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피장 하는 건데 북한도 네.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1988년 얘기인데요. 자, 북한이 자랑하는 최고의 학부 김일성 종합대에서 이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인데요. 대대적인 반체제 조직이 적발됐다. 학생들 숙청됐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정도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국가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뭐 파악을 했죠. 아하.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면 네. 학생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위 사람이 밀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보도에 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하게 되면은 자꾸 네. 커지는 거예요. 너 누구하고 이렇게 작당을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 그래서 네. 잡다 보니까 수사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청을 하고 네. 학생들을 막 총살도 시키고 이제 하는데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과대 충성을 한 겁니다. 네. 과잉 충성. 네.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간첩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벌백계식으로 해서 북한 사회 자체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경우인데 저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90년대 후반에 심화조 사건, 네. 그다음에 육군단 사건, 그다음에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전부 다 무슨 뭐 반체제 쿠데타 모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친위 쿠데타 비슷한 겁니다. 네. 오히려 권력을 더 안정화시키고 체제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 조작 모의, 반체제 모의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제거함으로써 이제 일벌백계 하는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태영호 공사가 쭉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태영호 공사의 저희 인터뷰 모습도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북한의 외교관이 느끼는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아주 가감없이 그 속살을 들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동아일보 이외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도 같이 곁들여 소개해 드렸습니다.